자, 어느 날 에디는요, 집에서 한가롭게 지역 신문을 이렇게 읽고 있었어. 그런데 엄마 오거스타가 묻힌 무덤 가까운 곳에 젊은 여성이 매정되었다는 부고 기사를 읽게 돼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가르쳤어? 젊은 여자는 모두 악마고 더러운 종족들이라고 가르쳤잖아. 그리고 젊은 여성과의 성교는 악이다 라고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 그런데 에디가 생각을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래, 살아있는 여자는 악이야. 그런데 죽은 여자는 괜찮지 않아? 죽은 여자는 그냥 시체잖아. 그렇게 자신이 판단을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디는 그 젊은 여성, 엄마 무덤에 가까운 그 젊은 여성의 무덤을 파고 그 시체를 꺼내기로 마음먹어요. 그런데 에디에게는 거스라는 친구가 있었어. 거스. 그런데 그는 지적 장애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냥 무덤 파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었어. 더군다나 지적 장애인이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디와 마찬가지로 그도 언제나 외톨이였어요. 그래서 둘은 되게 친해졌지. 에디는 거스를 신뢰했고 거스도 그런 에디를 신뢰했어요. 자, 에디는 거스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스, 내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날 좀 도와줄래? 거스는 말하죠. 뭔데? 네가 요 며칠 묻은 그 여자 시체 있잖아. 그거 파내서 내 집으로 데려올 거야. 이 젊은 여잔데 땅속이 얼마나 춥겠어. 거기다가 땅속은 너무 축축하잖아. 우리는 그 여자를 도와주는 거야. 어때? 나 도와줄 거야? 거스는 그래. 거스는 에디의 시체 도구를 돕습니다. 그때부터 묘지 출입은 에디의 특별한 취미가 돼요. 땅을 파죠. 그리고 여성의 이름으로만 된 묘지만을 골라서 파냅니다. 그리고 에디는 시체를 가지고 돌아와 어떤 짓들을 하는데 그게 너무나 기괴하고 좀 더러워요. 에디는 그 시체를 보고 말하죠. 아주 싱싱하네. 아주 아름다워. 어머니는 악의 상징이라고 하셨지만 넌 이미 죽었으니까 상관없겠지? 너도 흥분했구나. 너도 좋지? 봐봐. 이렇게 축축하잖아. 시체를 파내어 시체와 뭐 성교 행위를 했다. 약간 그런 비슷한 성행위를 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에드워드는요. 시체를 가지고 만지고 약간 성행위를 한 것뿐만 아니라 시체 해부에 들어갑니다. 이 사진은 그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이거는 아마 그 텍사스에 나오는 걸 거예요. 이거는 실제가 아니고 이렇게 했을 거다라는 사진입니다. 에디는 시체를 가지고 와서 성행위를 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짓을 합니다. 조금 잔인할 수 있으니 약간 그런 거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의 귀는 살짝 막아주세요. 여성의 성기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잘라낸 그 여성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이렇게 감아요. 그리고 여성의 가슴을 도려냅니다. 그리고 그 도려낸 가슴으로 조끼를 만들어 입어요.
그리고 여성의 머리 가죽을 벗겨내서 뒤집어 쓰고 농장을 배회합니다. 그리고 벗겨낸 피부로 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만든 북을 어깨에 걸치고 남은 뼈들로 북을 치는 거야. 그리고 달빛 아래서 옷을 다 벗고 춤을 추는 거야. 이게 그의 행복이었어. 마치 그냥 장난감 가지고 노는 어린아들처럼 그것 시체들을 하나하나 분리해요. 가죽을 벗겨내고 자신에게 걸쳐보고 옷을 벗고 그것들을 걸친 채 달빛 아래서 춤을 추는 거야. 그리고 이것들은 거의 보름달 밤에 이루어졌대요. 자, 그는 발가벗고 춤을 추고 그리고 그것들을 뒤집어 쓰고 노래를 하면서 북도 두들기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니벌리즘 의식과 같은 것이라고 그 심리학자들은 말을 했대. 아까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던 그 영화 포스터 있죠. 그 영화 포스터에서 그 영화 속에서 이 에드 게인, 그 영화가 에드 게인인데 그 영화에서 묘사될 정도로 에디가 정말 좋아하는 행위 중 하나였대요. 그리고 여성의 시체를 묘지에서 파내서 피부를 이렇게 가죽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무드질을 한 거야. 둔둔둔둔둔 피부를 이렇게. 그리고 여성의 피부로 이렇게 무드질을 하는 일은 그 복장 도착 의식 있죠. 그러니까 복장에 약간 이렇게 집착하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면 이런 거지. 남자가 여성 속옷을 항상 이렇게 몰래 입고 다니는 남자 있지. 그게 약간 복장, 막 도착증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약간 그런 거야. 사람 가죽을 이렇게 벗겨놓고 지가 이렇게 막 두들긴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입는 거 같은 거를, 얘도 약간 이런 편집증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얘가 나중에 잡혔을 때 경찰이 물어본 거야. 에디가 이렇게 물어본 거지. 에디한테. 야, 너 시체랑 잤냐? 성행위 한 적 있지? 그 남자가, 에디는 이렇게 말해. 나는 여자와 성교하지 않아요. 그것은 음탕한 죄악이에요. 아니, 더구나 시체를? 시체 냄새 되게 고약해요. 그것만큼은 할 수 없었어. 시체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여자랑 성결을 하는 건 악이기 때문에 자신은 하지 않았다고 막 이렇게 아니라고는 했다곤 하는데, who knows? 누가 알겠어요. 시체에 가죽을 발라내 옷을 해입은 남자가 시체와 성교는 하지 않았다? 글쎄. 자, 에디의 이 기괴한 행위는 1947년부터 1954년까지 8년 동안 지속이 돼요. 처음에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여성의 시체를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맨날 신문 기사를 읽는 거야. 누가 죽었다, 누가 어디에 묻혔다, 이런 게 신문에 옛날엔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라갖고 스크랩을 해놓는 거지.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요, 이 남자가? 자신의 어머니 또래의 여성들, 그리고 자신의 엄마와 몸집이 비슷한 여성들의 시체를 도굴하기 시작해요. 내 엄마랑 똑같이 생긴 사람, 내 엄마와 이미지가 비슷한 사람, 내 엄마와 나이가 좀 비슷한 사람, 그런 엄마와 비슷한 사람들의 시체를 빼내기 시작하지. 그리고 그는 결국 자신의 어머니의 시체까지 파냅니다. 어거스트의 시체까지 파내요. 그런데 에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체를 빼놨는데 아무한테도 안 걸렸을까? 물론 걸릴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어. 자, 한 번은 이웃에 사는 아이들이 에디의 집에 놀러 온 거야. 그리고 침실 벽에 그 시체 머리를 자른 그 머리를 이렇게 걸어놓은 게 있었는데, 애들이 에디 아저씨 놀러 왔다가 애들이 막 도망가서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엄마, 에디 아저씨 집에 사람 목이 있어요. 달려오지. 아니, 사람 목이 있다는데 가만히 있을 어른들이 어디 있겠어. 에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소리니? 에디는 보기 좋게 이렇게 말하죠. 빠져나가요. 스르르. 아, 아이들이 그것을 본 모양이네요. 아, 실은
2차 대전 기념물로 남태평양에 사는 사촌이 보내준 거예요. 그 머리통을. 원래는 그 머리통 주인이 포로였는데 저희 삼촌이 이렇게 사촌이 목을 벤 기념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사촌의 선물을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보관하고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엄청 무서웠는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괜찮거든요. 애들이 그거 보고 놀랬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젊은 청년 둘이 에디의 농가를 찾았다가 방부 처리된 여자의 머리를 또 본 거야. 그런데 그 젊은이들은 웃으면서 넘겼어. 왠 줄 알아? 할로윈 데이가 일주일 뒤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지. 할로윈 축제 때 쓰려고 만든 소품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대. 그 방부 처리를 한 실제 여자의 시체 머리였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시체 애호가로서 얘가 이렇게 점차 미쳐가고 있는 중에 얘가 또 한 번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돼요. 뭔지 알아요? 자신의 절대적인 지지자이며 자신이 유일하게 신뢰했던 자신의 정말 단 한 명의 친구인 거스가 보호시설로 이감이 돼요. 그러면서 이 에디는요 또다시 혼자가 되어버려요. 에디는 다시 혼자가 되면서 인간의 피부에 대한 집착이 더욱 심해져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시체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야. 왜냐면은 시체가 죽으면 여러분 피가 딱딱하게 응고가 되잖아요. 피가 굳어. 그런데 딱딱해지는 피가 굳어가지고 피도 굳고 피부가 막 딱딱해지고 그런 시체보다는 이제는 말캉말캉하고 따뜻한 피가 흐르는 신선한 시체를 갖기를 원하게 돼. 그리고 그 원하는 희망사항은 그 착하고 순했던 어리숙하던 애들을 살인자로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의 여성은요, 메리 호건이라는 여성이에요. 그녀는 51살의 이혼녀로 에디의 집에서 별로 멀지 않는 곳에서 선술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디는 가끔 그녀의 술집에 들러서 맥주 정도를 마신 적도 있었대요. 그런데 왜 에디가 이 메리 호건을 자신의 타겟으로 잡았을까? 여러분 짐작가세요? 왜 하필 이 여자일까? 그녀의 몸집이 오거스타를 닮았기 때문이야. 자신의 엄마의 몸집과 비슷하게 약간 좀 통통한 체형이었기 때문에 메리 호건을 타겟으로 잡습니다. 1954년 12월 8일 어느 쌀쌀한 오후. 자, 이 차는요 실제로 범행 당시에 사용되었던 차량이에요. 자, 에디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메리가 운영하는 선술집으로 걸어갑니다. 시간이 일러서일까? 그냥 메리는 그때 혼자였어요. 에디는 평소에 특히 시체를 막 파헤칠 때만은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뭔가의 욕망을 느끼게 돼. 그리고 그는 이미 범행을 시도하려고 사놨던 32구경 권총을 옷깃에 몰래 숨겨서 갔어요. 죽일까 말까 고민을 했겠지. 그런데 메리 호건이 혼자 있고 자신도 모르는 욕망이 막 뭔가가 계속 솟구치고 있어서 결국 에디는 그녀의 머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리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녀의 시체를 이 차를 이용해서 자신의 픽업 트럭에 옮겨 싣고 그는 곧장 자신의 농장으로 싹 도망가 버려요. 사건 현장은 진짜 그야말로 참담했지. 시체만 없었지. 피는 막 사방으로 다 흩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피가 뒷문을 통해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었고,
그녀의 시체를 옮겨 싣고 도망간 듯한 차의 바퀴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여러분 1950 몇 년도야. 54년이야. 그때 무슨 뭐 DNA 검사가 있었겠어.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과학 수사가 있었겠어. 그러니까 그때의 수사 기술력으로는 범인을 찾아내는 일이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었죠. 경찰은 그녀의 실종에 대해서 어떤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어. 그리고 그녀의 실종에 대해 물어보는 말도 그녀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는 에디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니네 집에서 가까이 있는 선술집 있죠? 거기서 혹시 그 메리 호건 알죠? 네. 혹시 그 여자 만난 적 없어요? 요 근래 저기 술집 간 적 없어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설마 에디가 설마 에디가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한 거야. 에드가. 자, 멍청하게 웃기만 하는 온순하고 작은 체구의 남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약간 이 에드워드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야. 저렇게 착한 애가 아유 쟤는 사람이랑 말도 못 섞는 애인데 제가 무슨 사람을 죽여. 이렇게 된 거지. 자, 심지어 에드는 마을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옛날에는 마을에서 이렇게 사냥하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거기도 나가려고 하지도 않았던 애야. 뭐 총을 어떻게 쏘는 걸 다른 사람들은 본 적도 없었어. 에드가 그런 애라는 걸. 그러니까 수사는 그렇게 미궁으로 빠지고 동네 사람들은 335 모이기만 하면은 어우 저 술집 여자가 죽었대. 피가 사방에 어우 아직까지 범인이 안 잡혔다지 뭐야 말하면서 메리 호건의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만나기만 하면 막 떠들썩했지. 그런데 여러분들 유행도 그렇고 어떤 사건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돼요. 자, 사람들 기억 속에서 서서히 이 메리 호건 실종 사건이 없어질 때쯤 1957년 11월 16일 오전. 자, 그날은 사슴 사냥철이 된 첫날이었어요. 자, 두 번째 범죄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여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느끼죠? 이 여자도 약간 좀 덩치가 있어. 그치? 이 여성분은요. 버니스 위든이라는 여성이었어요. 에디는 플레인필드에 있는 자신의 단골이었던 철물점으로 들어가요. 그 가게의 여주인이었어요. 그녀의 나이는 58세 미망인이었고 버니스 위든은 맨날 오는 애니까 말수도 별로 없고 수줍음 많고 그냥 착한 애니까 얘를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지. 그래서 에디 왔니? 그래서 얘는 항상 에디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에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에드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에디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은 사카모토 토모미 제 친구 제 아는 동생 토모미 내가 토모짱 이렇게 부르듯이 영어도 약간 그 이름을 약간 이렇게 의역해가지고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대. 에드워드 말고 그냥 짧게 에디 약간 이런 식으로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드 막 계속 바꿔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헷갈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남자 이름은 에드워드 개인인데 그냥 사람들이 에디라고 많이 불렸나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여자가 에디 왔니? 라고 했어. 그래서 이 에디는 항상 그래왔듯이 웨든에게 다가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뭐 필요한 거 있어? 에디는 그의 수줍은 미소를 띄우고 네 이렇게 한 거지. 에디는 이렇게 한 거지. 네. 그래서 그녀는 놀랄 경험도 없어. 뭐 필요한 거 있니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네. 그녀가 몸을 속여 피할 순간도 없이 그녀의 머리엔 총알이 박힙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연히 바닥으로 뻥 하고 쓰러지죠. 자, 에드워드는요 그녀의 시체와 금전 등록기를 자신의 트럭에 싣고 유유히 자신의 농장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메리 사건처럼 그냥 쉽게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늦은 시각 버니스 워든의 그 친아들
아들이 그 사슴 사냥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돌아와요. 어머니 버니스 웨든이 운영하는 철물점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엄마가 철물점에 없는 거야. 철물점 안을 이렇게 살피는데 웨든은 가게 입구에서 뒷문까지 철철 흘린 마른 핏자국을 발견해요. 세상에, 엄마는 지금 가게에 없는데 핏자국이 바닥에 난자하니까 너무 놀랬지.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가게의 마지막 손님에게 그 영수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영수증을 딱 발견했는데 에드워드 게인에게 그 부동액, 그 차 뭐 무슨 액 같은 거 그거를 판 영수증이 발견돼요. 마지막 손님이 에드 게인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지역 차고 직원으로부터 9시 30분쯤에 가게에서 트럭이 좀 하나 발견된 것 같은데요. 네, 트럭 하나 본 것 같아요. 이에 버니스의 아들은요, 전날 폐점 시간에 에드워드 게인이 가게에 들른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손님이 그냥 에드워드 게인인 거야. 그리고 자신한테 물어봤던 게 기억나. 뭐라고 물어봤냐, 에드가. 너 내일 사냥 갈 거야? 당연히 그날은 너 내일 사냥 갈 거라고 물어보기 전날은 그 다음날이 바로 그 사슴 사냥이 하기 첫날이었어. 사슴 사냥을 오픈하는 첫날이었고, 당연히 이 남자는 나는 가지 라고 했지. 그럼 에드워드 게인이 생각한 게 뭐였을까? 그러면 그 철물점에 엄마 혼자만 있겠네. 아들은 사냥을 하러 갈 거고 철물점에는 엄마 혼자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철물점으로 들어가게 된 거지. 에드의 트럭을 본 사람이 있었고, 에드의 트럭이 떠난 시간은 사망 추측 시간과 명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경찰은 에드워드 게인의 집으로 수색을 하러 갑니다.